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북한 얘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개혁 개방 이 정책으로 좀 방향을 트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평양 내부에서는 최근 이 개혁 개방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조치가 단행 중이라는데 안건우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 4월이었죠. 우리 평양 공연이 그때 우리 카메라에 잡혔던 모습이 상당히 평양도 변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보이고 그리고 복장이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자유로워졌다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대대적인 복장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어떤 복장을 단속하냐면요. 일명 땡빼바지라고 해서 스키니진, 이게 한류 열풍을 불면서 이 스키니진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예. 저 스키니진 혹은 이제 그물 양말, 망사 스타킹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힐, 미니스커트 이런 것들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 자본주의의 색채를 드러내는 그런 복장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부원장님 일단 안건우 기자 설명 들으면서 용어가 일단 좀 생소하면서도 재밌네요. 재밌죠. 망사 스타킹은 그물 양말이라고 하고요. 이쁘고요. 예? 이 치마를 동강 치마라고 그러는 게 참 무슨 소린지 아시겠지만 두 동강 난추 잘랐다고 해서 이제 미니스커트를 동강 치마. 그래서 동강 치마라고 하는 거예요? 동강 치마라고 그러는데 혹시 이전에 어떤 대학에서든 학교 다닐 때 완장 쳐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앵커님? 아니요, 없습니다. 이 완장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완장을 한번 차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장부대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한번 지시가 나오면 완장부대들이 나옵니다. 주차할 때 검열관, 딱 누구 길바닥에 서서 짧은 치마 입고 가는 어떤 젊은 여성 보고 일로 와. 예.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가야 됩니다. 신분증, 민증 딱 가면 그러면 왜 치마 길이가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하이힐을 신었어? 예. 그러면 이제 이 주소 성명, 이름 다 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북한이 이전에 4.27 회담으로 해서 조금 더 환한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런 단속들을 강화하면서 심지어 치마 길이가 진해 짧은 거, 이 하이힐이 진해 높은 거 같은 건 노동 단련대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노동 단련대요? 노동 단련대라는 건 뭐냐면 잡아서 그 자리에서 세워놓고 트럭이 옵니다. 그러면 단속된 사람들을 태우고 가서 6개월 동안 무보수 노동을 하는 게 노동 단련대입니다. 6개월 동안이나요? 예, 6개월 동안 죄질에 따라서 3개월도 하고. 그런데 북한 지금 노동신문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삼방송이라고 국내 유선 방송을 통해서 강연재강을 통해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반미교양을 강화하라. 계급교양을 강화하라. 계급교양은 대남한 적대교양을 강화하라는 거고요. 예. 반미교육은 역시 미국을 반대하는 교육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김정은도 너무 사회가 좀 이렇게 이완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고삐를 되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복장 단속에 나섰다는 건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북한 주민들 복장 단속까지 당국에서 나서면 그 불편함이 김민지 기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우리 그 티셔츠 같은 데에다가 영어로 크게 써져 있는 티셔츠를 못 입게 하다 보니까 예. 그 영어 써 있는 곳을 덧대서 입기 위해서 뭐 수선집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랬고요. 아이쿠야. 또 어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갈색인데 염색했다 이렇게 단속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을 데려가서 원래 얘는 머리가 갈색이다 이런 것들을 또 보증을 선 다음에 데려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단속이요. 예전에 김정일 그 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북한에서 이 단속을 직접 경험했던 탈북민 이미연 씨의 사연을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이게 북한에서 머리가 상당히 좀 길었었어요. 즉석에서 저희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었어요. 너무 그 머리가 가락이 아까워가지고 울었었고 한 번은 청바지를 입고 나갔다가 정말 그 비싸게 산 청바지인데 그 입고 나갔다가 이제 오른쪽 바지 가랭이를 한 20cm 정도 잘라놓더라고요. 가을 찢어놓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 찢어진 바지를 너플너플 하면서 진짜 인간 욕을 다 하면서 집까지 왔었어요.
네, 이미연 씨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줬는데 아까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름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또 어디 끌려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예. 사람이 많은 또 집단 뭐 회의 장소 이런 데서 어허. 이 사람을 세워놓고 망신 주기 이런 벌을 또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자, 김민지 기자가 취재한 이미연 씨의 이야기 정말 살아있네요. 그죠? 머리 길렀다고 바로 즉석에서 머리 잘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보면, 리설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리설주가 최근에 김정은의 곁을 지키면서 현장 시찰에 계속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안건우 기자는 그 리설주 여사 최근 모습 보면서 어떤 게 좀 제일 눈에 띄던가요? 리설주 여사 과거에는 좀 보수적인 복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치마를 주로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그랬었죠. 최근에는 바지를 입는 모습이 종종 목격이 됐습니다. 어허. 지난 17일 원산 시찰 때 바지를 입었고요. 또 어제 삼지연에 갔을 때, 예. 삼지연에 갔을 때에도 회색 바지, 네, 지금 보고 계신 저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네. 저게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부원장님, 리설주 여사 저도 뭐 북한 매체를 통해서 영상이든 사진이든 많이 봤습니다만 주로 스커트예요. 치마. 근데 저렇게 17일, 19일 현장 시찰에 바지 입은 리설주의 모습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원래 북한이 좀 가부장적 사회인 것만 틀림없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여자들이 바지 입는 데 대한 거부감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겨울에만이라도 바지를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추우니까. 추우니까. 근데 저게 이제 또 괜찮을 때는 또 입고 다녀요. 네. 그러다 또 김정은이 지나가다가 어떤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웬 여자들이 바지 입은 여자들이 많으냐. 그걸 또 통보하거나 김정은이 직접 보면 바지 입지 말라 그러면 또 규찰대가 나와서 바지 입은 사람들 단속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목 지나다니다가 나오다가 단속원이 보이면 그냥 또 집에 들어가서 다시 치마로 갈아입고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설주는 뭐 그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누이 동생 김경희 비서 김경희. 네, 김경희 비서 계속 바지 입고 다녔어요. 근데 김경희 비서가 바지 입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도 비서가 바지 입는데 우리도 바지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체제가 아니니까 저기도 아니 이설주 여사는 바지 입고 다니는데 우리 바지 입는 건 왜 단속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마음대로 입고 다녀도 괜찮은 사람네 그 패밀리. 네.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하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리설주의 바지 패션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심히 막 지방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지방 돌아다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에 하는 메시지는 김민지 기자 딱 유심히 들어보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건데요. 먼저 조선중앙TV의 목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금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책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전진 도상에는 엄연하게 난관이 조성되고 있지만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점이라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이 웅집된 산간문화 도시를 보란도시를 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7일 날 원산을 방문해서는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적대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랬었죠. 어제는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 예. 그리고 압살 책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북한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대북 제재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겁니다. 부원장님,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원산 갈마 관광지구 그리고 최근에는 백두산이 자리한 삼지연 지구 예. 여기를 찾아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북 제재 풀어라. 예. 이거 굉장히 전략과 이게 있어 보이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9월 구구절이라고 하는 그 정권 수립일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과는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성과가 없는 거를 어떤 책임자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허. 이 책임을 질 사람이 바로 제재와 압살 책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미국과 그 세력들이 적대 세력들이 제재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9월 9일이 돼도 결국 나아진 게 어디 있어? 네. 4.27 선언도 하고 6.12 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봐라 제재와 압살 책동 때문이다. 그렇게 돌리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대내적인 목적은 예. 대외적인 목적은 미국에다 대고 계속 제재와 압박을 하면 우리한테 변화를 바라지 말라. 네. 이런 대외적인 그러니까 대내적인 대외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더군요. 근데 북한이 최근에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종전선언이라고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죠. 종전선언을 또 다른 표현으로 했다는데 이거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대북 제재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신문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주목할 만한 점, 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성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지 어려울 게 없다는 뉘앙스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갑자기 종전선언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왜 이걸 정치적 선언이라고 표현했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뭘까? 궁금했거든요, 부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한 장짜리 정치적 선언도 하나 못하면서 네. 무슨 평화협정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냐, 우리한테 무슨 비핵화를 요구하고 이러냐, 이런 메시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이 종이장이거든요. 자, 전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무슨 큰 문제인데 못 해주느냐 이러는데 종전선언을 북한이 계속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걸음이고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 말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결국은 미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적대시 정책이 철폐되고 종전도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주한미군을 한국에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철수시키시오. 그리고 한미동맹, 구사동맹이 왜 있느냐. 우리하고 당신하고 잘 지내고 이런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면 종전선언 하겠다. 그런데 적어도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들을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해주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말만 들으면 종이장 한 장에 뭐 두 발이 사인하면 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이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미국을 압박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과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핵화 협상, 지금 이제 9월, 지금 8월 말이죠. 8월, 9월이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변수는 이웃나라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김정은 위원장이 누굴 만났냐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잖아요. 그랬죠. 그런 지난 5월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체류기간 성심성의를 다하여 각별히 관대해주고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진정 어린 공연을 들려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정을 표하시고 작별의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앞으로 쭉 펼쳐집니다. 곧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요. 또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3차 정상회담을 갔는데 그 중간에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게 북중 밀월을 또 과시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게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것도 이거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3개월 미만에 김정은이 3번을 베이징과 대련을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외교는 상호성입니다. 네. 한 번도 아직 시진핑 주석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는데 여기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9월 9일이라는 게 북한 정권 수립이 70주년이라는 게 작은 주년이 아니거든요. 70주년인데 거기다 군사 퍼레이드까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앉아서 주석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나가는 걸 그런 그림을 보면 또 미국은 또 얼마나 또 속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자극을 받죠. 그래서 9월 9일이 아니라 9월 9일 전에 왜 북한이 9월 5일까지 중국 관광객들 북한 방문을 중지시켰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방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우리가 우려를 하는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예. 중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카드죠. 왜냐하면 북한을 끌어안으면 저 미국에다 대고 당신네가 자꾸 우리한테 무역 가지고 안방을 넣으면 우리 북한 비핵화에서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협조 안 해줄 메시지도 수도 있어. 협조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예.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고 우리는 든든한 우군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한 것처럼 날강도적인 요구를 계속 하면 우리 예. 그런 요구를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비핵화에서는 걸음이 더뎌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들을 대다수 전문가들이 내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과 북한이 결속을 해서 뭐 지금 북한에서 물가가 계속 낮춰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쌀값과 기름값이 다 안정되고 있고 이거 지금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아니 내가 뭐 중국하고 막 잘만 지내면 아쉬울 게 없어지는 아쉬울 게 거예요. 없어지는데 미국의 말 그대로 다운표안의 날강도적인 요구를 내가 왜 받아들입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행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금강산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강산으로 상봉단이 떠났는데요. 이 상봉단에는 고령의 대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설렘을 담은 인터뷰 한번 보고 오시죠. 어떤 가족 어떤 분 만나시는 거예요? 며느리. 며느리요. 예, 그, 다 죽고 없어. 그래요. 그 며느리 가져다 줄 선물은 어떤 거예요? 몰라, 많아. 그래서 지금 입을 거, 겨울에 입을 거, 신발만 30개고, 그 손자가 둘, 손녀가 둘, 그거 다 두 부씩 샀어. 내 동생 작년 9월 달에 사망이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만날 수 있었을 건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앞서 인터뷰에 나온 백성규 할아버지는 101살 최고령의 할아버지고요. 어허, 101살. 또 김종삼 씨, 79살 김종삼 씨 사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래 개성공단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때 같이 일했던 인부가 이번에 만나게 될 이산 가족 중에 조카가 있는데 이름과 나이도 좀 비슷해서 혹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만나봐야 알 수 있겠죠.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고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제 1차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원장님, 이산 상봉 행사 오랜만입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시죠?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한 3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직계가족 상봉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부인이 남편을 만나고 이런 직계가족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다 돌아가시고 삼촌, 사촌 이게 감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얼굴도 한 번 못 본 조카를 보는데 무슨 감동이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 첫째고 예. 둘째는 상봉 기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11시간밖에 안 돼요. 2박 3일 동안 11시간밖에 안 돼요? 11시간밖에 안 되는데 정말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좀 같이 자면서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1시간 그것도 또 따로따로 자기 한다니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정부가 고려해서 그런 것들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